이번에 마이크 셀러가 10년 후 비트코인의 모습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좀 기고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정리해드려 볼게요. 자, 마이크 셀러의 비트코인 향후 10년, 2036년도 비트코인의 모습. 제 생각과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술력, 속도, 마케팅,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물론 이더리움한테는 조금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비트코인한테는 아예 안 된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막 화폐로 생각해가지고 막 거래도 해야 되는데 막 수수료도 비싸고 속도도 느리고 저걸 어디다 쓰냐 아무 쓰잘데기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성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10년 뒤 비트코인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쓰일 거냐면은 담보물, 담보자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저러고 비트 3,588개 팔았던데 맞아요, 팔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이 파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팔았다 해서 배신감 느끼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쟤네들도 살아야 돼. 쟤네들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블랙록도 똑같이 파는 건데 뭐. 물론 이제 블랙록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환매 요청이 들어와서 파는 거지만. 자, 비트코인이 앞으로 뭘로 쓰일 거냐면 담보자산으로 쓰일 거예요. 어떤 담보로 쓰이냐?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 채권, 보험, 파생, 국가가 담보로 쓸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담보로 쓸 수도 있고요. 개인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보자산이 막 빠르게 바뀌어. 이것도 바뀌고 막 기술력도 바뀌고 막 속도도 막 바뀌고 바뀌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담보 그냥 말 그대로 담보야. 그냥 지긋하게 느긋하게 변형 없이 그냥 안전하게 안 바뀌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 바뀌고 그냥 느긋하게 가져가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고액을 넣어놓는 금고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금고에다가 고액을 넣었어. 근데 금고 비밀번호가 한 달마다 바뀌어. 막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번 달에는 막 지문으로 넣었다가 다음 달에는 막 다이얼로 넣었다가 그 다음 달에 막 음성으로 넣었다가 고액이 들어있어.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안 돼. 말 그대로 금고예요, 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담아놓을 수 있는 금고. 안전한. 음. 기술적으로 아니면 업데이트라던가 바뀌는 거 의미 없다.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해서 좋은 기술력을 얻었고 또 의미가 하나도 없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담보로 쓰인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채권, 보험, 파생 여기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봅시다. 자, 봅시다. 커피 결제가 아닌 디지털 등기소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먹는데 비트코인 결제 말도 안 되죠. 수수료가 더 비싸. 속도도 느리고. 굳이 카드 있는데 근데 그 소매 결제에 비트코인을 쓴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화폐면 편의점 커피도 사고 식당 결제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돼야죠. 근데 아니요. 굳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커피 사 먹을 때 내가 금괴를 갖고 있어. 금괴를 막 칼로 잘라가지고 한 1g씩 해가지고 이렇게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금이 화폐적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금은 오랫동안 중앙은행이든 기업들이든 준비자산으로 쓰였잖아요. 화폐, 금융, 이 시스템의 신뢰의 기초 자산 역할을 해왔던 게 금이잖아요. 당연히 비트코인도 유사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등기소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아파트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건물을 옮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1동 아파트, 101동 1303호를 팔았어, 이번에. 5억 8천에. 그러면 101동 1303호를 이게 들어가지고 그 매수자한테 옮겨줘? 아니잖아. 등기부등본자 최종 소유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비트코인도 똑같아. 결제에 쓰이더라도 뭘로 쓰인다? 담보. 결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좋은 화폐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입에 막 침을 흥건히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막 해야 된다고 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좋은 거 있잖아. 이거 있는데 왜 비트코인을 써? 그럼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고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담보를 뭘로 쓴다? 비트코인을 쓰는 거죠. 대신 비트코인을 담보로 쓸 때 만약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 좀 큰 금액. 왜 작업증명 방식이기도 하고 속도가 느리고 조금 수수료가 많은 대신 보안성은 높으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재무 준비금을 갖고 있어. 혹은 금융기관들이 담보 정산이 필요해. 국가 간 고액 거래가 필요해. 최종 소유권 이전이 필요해. 그럼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은행이나 카드사들도 얘네들 우리가 결제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카드를 결제하잖아. 그 카드사 그 결제한 게 바로 기록에 바로 은행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냥 장부에다만 기록을 하고 나중에 금융기관끼리 최종 정산을 통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야. 똑같아 비트코인도 먼저 결제할 필요 없죠. 담보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인식이나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좀 성격이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뭐 커피에 결제해야 된다, 밥을 먹을 때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 비트코인 4년 주기. 요것도 제 생각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마이크 셀러가 뭐라고 하냐면 4년 반감기 사이클은 거의 이제 끝났다. 4년 주기의 중요성은 줄어든다. 왜? 예전에는 4년 사이클 채굴장들이 채굴을 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들 이거 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예전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지금은 채굴장이 아무리 뭐 채굴을 해서 팔고 하도 의미가 없어. 왜? 블랙록 ETF,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얘네들이 사고 파는 게 더 영향력을 많이 줘요. 그러면 지금은 수요가 결정을 하는 거죠, 가격을. 예전에 수요와 공급이었다면 이제는 수요라는 겁니다. 수요. 이 수요는 누가 선택을 한다? 마이크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혹은 블랙록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수요를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4년 반감기 사이클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럼 어디에 이제 움직인다? 수요에 움직인다. 그럼 수요를 누가 만든다? 월가 기관들이. 그 월가 기관들이 누구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블랙록, 뭐 스트레이트, 아니면 뭐 뱅가드 이런 애들. 그래서 ETF가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ETF가 유출이 되면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ETF 자금 유입 규모 그리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수하는지 예. 은행들이 비트코인 담보 신용 창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연기금 보험사들이 얼마나 건드리는지 이런 것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세 번째. 자, 비트코인을 대출 그리고 채권을 만들어내는 방법 요 얘기를 하죠. 기업은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개인은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는다. 여러분들 자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해드려 볼게요. 내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 매우 큰 자산이죠. 근데 여러분 10억 원 아파트로 편의점 결제할 수 있어요? 빵을 사 먹고 싶은데 10억 원 아파트 사진 보여줘. 나 이런 사람이야. 크리미 빵 저거 2개랑 뭐 삼각김밥이랑 우유랑 좀 줘. 바로 경찰 신고 들어가죠. 아파트가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기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 정도, 7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뭐 사업에도 쓰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놀러도 가 여행도 가고 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꼭 팔아야 되나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코슈님, 비트코인 최고점에 팔아야 됩니까? 뭐 얼마에 뭐 던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제가 못 드리죠. 왜? 비트코인을 꼭 팔아야 될까?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를 받을 수는 없을까? 똑같이 담보로 들어가는 10억짜리 아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 아파트가 물론 이제 업앤다운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똑같아. 비트코인 아파트야. 갖고 있다가 은행에다 맡겨놓고 아니면 디파이 이런 그 플랫폼에다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혹은 대출을 받는 거야. 그 돈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비트코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담보 수단이 되는 거죠. 현금을 땡길 수 있는. 그럼 이런 시장이 확장되면 개인 입장에서는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자, 비트코인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누가 있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얘네들이 하고 있네. MSTR 보통주 발행하고 그리고 STRC 우선주 발행하죠.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비트코인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STRC가 디페잉 난 이유가 뭐예요? 100달러의 패깅이 맞춰져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던진 거예요. 3,588개를. 그래서 그 돈으로 지네 주식을 사서 패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모르면 야, 저 뭐 사기꾼, 나쁜 놈, 거짓말쟁이 이러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쓰인다? 담보. 담보로 쓰인다. 신용이든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 생각할 때 결제예요, 뭐 무슨 뭐 통화 화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담보. 담보. 그리고 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뭐 현물로 뭐 콜드 월렛에 디센트 월렛에 넣어놓고 막 현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비트코인이지만 종이 비트코인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종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달러로 살 수 있는. 내가 비트코인이 100개가 없는데 달러로 100개를 던졌다 막 팔았다 롱에 걸었다 숏에 걸었다 왔다 갔다 해. 그게 종이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현상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종이 비트코인이 많죠. 종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경제적 노출이 실제 비트코인에 연결이 됐는가?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불변성이다. 아까 제가 금고의 비유를 해드렸죠. 금고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지문 인증, 다음 달에는 다이얼 패드, 계속 인증 방법이 바뀌어. 아우 복잡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꾸준히 속도도 느리고 막 진짜 뭣도 모르시는 분들이 막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하이킹 당하고 없어지고 뭐 하고 그런 것처럼 옛날 그냥 그 시스템을 유지 쭉 하는 거예요.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No, 안 된다. 누구도 바꿀 수 있다? 안 된다. 발행량을 막 늘렸다 줄였다 한다? 안 된다. 그게 비트코인의 매력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희소성이 붙은 거고 디지털 금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미국 정부가 노드를 하드포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네만의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실현 가능성은 있어요. 없다고는 안 봐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라고 하면 할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매력이 있을까? 그거는 미국이 무조건 하라고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딱 얘기를 했을 때 탈중앙화입니까? 누가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각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규제하면 막으면 가격 떨어져요. 쓰는 사람 없어요. 자산으로 인정도 못 받아. 어떻게 탈중앙화야? 근데 비트코인의 고유 가치,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얘네들 성질이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국가가 어쨌든 간에 단독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막을 수는 있지만 그 100%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희소성도 느끼는 거고, 담는 사람들도 담는 거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 하드포크로 해가지고 지네들이 관리 감독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그리고 지금의 성공처럼 미국이 만든 비트코인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득과 실을 따지는 거야. 득과 실을 따지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그냥 하드포크 한대. 어떤 이유로? 얘네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한다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혹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명분과 근거가 필요하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만들어 그걸로 뭐를 할 거냐는 거죠. 어차피 비트코인 만들 이유가 없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분히 중독도 시킬 수 있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에서 식민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이 필요하냐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 아무런 그런 인사이트가 없었을 때 선점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치가 꾸준히 올라왔었던 비트코인과, 미국이 만든 비트코인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강점이 불변성이다. 이것 때문에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다. 자, 채굴은 에너지 산업이 된다. 전기의 금융화. 요거 아마 2022년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기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 돼요. 수력발전, 화력발전, 발전소에 남는 전기를 갖고 거기에다가 잉여 에너지로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서. 그럼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 돈이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캐는 거니까 전력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생산량이 일정치 않죠? 그리고 남는 전기 잉여 자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채굴장처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전력이에요, 전력. 에너지를 창출하는. 어떻게 보면 전력이라는 게 지금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죠. 똑같습니다. 그 전략적 자산을 통해서 만드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전략적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똑같이. 나중에 이제 우리 미국 국방부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빠르면은 7월달, 8월달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반감기가 예전만큼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전기로 채굴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력을 공급해서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바꾸는 어떻게 보면 그 소중한 전력을 갖고 비트코인을 캐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 역시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험은 비트코인 밖에 있다.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 같아. 비트코인이 망할 거다.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다. 아니다. 진짜 비트코인의 위험은 밖에 있다. 어디? 실물 금융시장. 프로토콜 변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막 하드포크해. 그래서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 근데 쉽지 않죠, 이것도. 요러면 비트코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비트코인. 종이 비트코인이 뭔지 아시죠? 실제 비트코인이 없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개가 100만 달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달러의 달러를 갖고 비트코인 100개를 갖고 있는 것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올렸다 떨어뜨렸다. 그리고 세 번째, 수탁 중앙화. 통로가 다시 중앙화되는 역설. 다 비트코인을 누가 가져간다? 월가 있는 기관들이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디 해주고 관리하고
이러면서 금융기관이 이제 허가를 내주면 금융기관 얘네들이 탈중앙화는 힘든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는 아니다. 수탁중앙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규제 포획, 프로토콜 대신 접근 통로를 통제.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막을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길목, 뭐 거래소, 은행, 채굴업체, 수탁기관, 세금 신고, 뭐 에너지 공급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이 있겠죠. 수수료 불확실성, 보상 감소, 보상을 감소하면 수수료 시장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 자산이다. 디지털 자본이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장기로 저축할 수 있는 자산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이고 펀드나 연기금은 대체 자산이고 은행 신용시장은 주요 담보 자산이 된다. 그래서 국가들 입장에서는 금처럼 비트코인을 또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담보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마이클 셀러가 이 보고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성질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바뀔 건지, 이 내용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결제수단도 화폐도 아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담보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오리지널 자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담보대출 받을 때 이제는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 받고 현금 유동성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고 막 언제 막 이렇게 힘들었나요? 막 상승장이 언제 오나요?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막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워가야 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현금이 없더라도 저도 현금이 없거든요. 현금이 없더라도 조금씩 내가 밥을 아껴서라도.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지금 이런 얘기 하죠. 야, 몇천 원, 뭐 몇만 원 주어봤자 뭐 티끌도 인생 바뀌지도 않는다. 뭐 티끌이나 나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그렇지 않아요. 제가 17년도 암호화폐 시장도 있었고 21년도 암호화폐 시장도 있었거든요. 2년 뒤, 3년 뒤 혹은 1년 뒤에 상승장이 도래했을 때 막 3배, 4배 갈 때 그때 내가 진짜 외식 한 번 안 하고 10만 원 아껴가지고 그거 넣었으면은 30이 됐을 건데 40이 됐을 건데 그 생각을 해요. 후회를 하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10만 원이면 30이지만 100만 원이면 300이에요. 1000만 원이면 3000이고 1억이면 3억입니다. 무시 못해요. 우리가 한 달에 월급 뭐 한 3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씩 1년만 1200 하더라도 3, 4천이 되는 거예요. 차 한 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기회 구간이라 생각을 한다. 좋은 구간이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성질, 그리고 특징, 이런 본질을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